외로운 식물의 꿈. 김재진. 잠결에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의 야광시계가 세로 투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운 자리에서도 보였다. 금세 잠이 어둠의 입자를 통해 시계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가시적인 시간의 저쪽 편으로 달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나를 깨운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바늘로 찌른 듯 반짝하는 순간에 나를 깨운 그것은 그러나 분명히 바늘에 찔린 아픔 따위가 아닌 무통의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무슨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면서 사람을 섬찟하게 만드는 비명 같은 것이어서 이 도시의 주택가 한가운데서 울려 나오기에는 추측이 힘드는 종류의 소리였다. 나는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악몽 속을 숨가쁘게 시달리다가 들은 환청이 아닌가 하고 이미 달아나 버린 잠 속의 기억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어둠 속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한참을 누워 기다렸지만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실핏줄 속을 흐르는 무수한 외로움까지도 포착하던 내 정신경의 섬세한 그물 속으로도 그 소리는 좀채 잡혀오질 않는 것이었고 나는 종래 달아나버린 잠의 날개들을 야광시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새벽의 입구에서까지도 드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슬며시 건넌방의 인기척을 살폈다. 그 소리가 먼 곳이 아닌 건넌방에서 들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나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생각의 배경으로 흉하게 늙은 부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줄을 기어오르는 거미처럼 스멀스멀 떠올랐다. 식물원이 있던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방을 소개받았을 때 나는 집주인네가 고리 대금업을 하는 늙은 부부라는 복덕방 측의 설명에 이유 없이 깨림직해 하면서도 집이 조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다 곧 짐을 옮겼던 것이다. 생각대로 집은 무척 조용했다. 며칠을 있어봐도 그들에게는 자식조차 없는지 누구 하나 찾아오는 기색이 없었고 흔해 빠진 야쿠르트 아줌마마저 이곳의 아침을 외면하는지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노인네들 역시 바깥 출입을 하는 경우가 드문지 외출 후에 돌아와 보면 그들은 가끔 한 뼘이나 될까 싶자는 마당에 심어놓은 상추에 물을 뿌려주거나 때로는 구석에 놓여있는 철제 의자에 멍하니 앉아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깃줄 너머 하염없이 물드는 노을에 얼굴을 붉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마치 언어를 잃어버린 농아들처럼 숨죽여 지냈는데 다만 간혹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만이 크지 않은 집의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적요의 분말들을 흐트리며 방문마다 나 있는 열쇠 구멍 밖으로 빠져나가곤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늙은 거미의 거미줄에 재수없이 걸려들고만 곤충의 짧은 몸부림 같은 것이다. 그 신호가 울리고 나면 늙은 거미들은 서서히 외출을 준비하는 것이다. 늙은이들은 전화를 받고 나면 집을 나서곤 했다. 그것은 아마 누군가에게 사채를 놓기 위해서거나 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출장인 듯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그들은 언제나 단단하게 문을 닫아 걸고 묵묵히 집안에 깔려있는 그 적요를 지키는 것이었다.
뭔가 깨름직하긴 해도 이 집만큼은 일단 문 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먹고 먹기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고요함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저 유난히 높은 담장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보다는 주인 내외가 주는 삶과 격리된 듯한 단절의 어떤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을 며칠 가지 않아서 깨달았다. 세상과 격리된 듯한 느낌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실 나는 얼마 전 그 일로 인해 다시 상경한 후부터는 더욱 사람 만나는 일이 싫어져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식물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거나 신문의 광고 속에서 일자리나 찾아보며 아는 사람들을 피하곤 했다. 나이 30이 넘도록 어디 한 군데 정 붙일 곳 없이 풀폭이나 나무 줄기, 쉽게 지고 마는 꽃 따위에다 마음을 쏟는 내 팔자라니. 달아나버린 잠을 되잡아올 생각을 포기해버린 나는 누운 채 머릿속으로 낮에 도서관에서 보았던 원예 잡지의 글을 떠올렸다. 식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그 반응. 환경 조건이 생장하기에 추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식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글이었다. 식물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광도, 온도, 수분, 염도 등 식물의 생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당연하게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모두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도 일률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것으로 뜨거운 사막이나 고산지대 또는 염분이 많은 토양처럼 척박한 지역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식물이 있기 때문인데 생물학적 스트레스란 한마디로 식물의 생장 또는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환경 조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환경 조건의 변화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듯이 식물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에서 있었던 한 연구를 보면 알래스카에 있는 4종의 식물, 즉 자작나무, 포플러, 발삼 포플러, 오리나무 등은 새싹이 나서 자라날 때 줄기에 다량의 테르펜과 페놀성 수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성분을 싫어하는 토끼가 먹질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그들 식물이 어렸을 때 새싹을 좋아하는 토끼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이런 성분을 합성한다는 것이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어렵던 날들은 지금까지도 내 삶의 마디마디에 걸려 있어 불쑥불쑥 나를 잠깨워 놓곤 하는 것이지만 상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인지 당시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마치 무리지어 피어있는 안개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일어나는 착시 현상처럼 고통스럽던 기억들과 거기에서 잠시라도 빠져났을 때의 기억들이 그 경계가 허물어져 모호해지기 일쑤인 것이다. 좌우지간 성장 과정에서의 내 환경 조건은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악조건이었고 덕택에 나의 발육 정도는 표준 이하여서 어른이 된 지금에도 내 신장은 160을 채 넘지 못하고 왜소하기만 했다. 식물로 이야기하자면 채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드는 꼴이었는데 나는 나의 이 조로가 어쩌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외로움 역시 내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 환경 조건의 스트레스에 의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시험해 보기 위해 달맞이 꽃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다. 달맞이 꽃은 보통 해질녘부터 해 뜨기 전까지 약 12시간 정도 피어 있는데 태양 광선의 차단이라는 스트레스를 주면 꽃은 생체 시계의 혼란이 와 아침에 개화하기도 한다. 정상이 아닌 광도가 꽃의 생리적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제 생장을 시작하는 어린 싹의 경우엔 이런 환경 조건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더욱 어렵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도 묘목과 같이 어린 시절에 받는 충격은 감당하기가 힘겨운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그것은 생장의 정지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식물의 외로움이라는 다소 감상적인 글을 잡지에 연재하던 정 박사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어느 입양기관에서 촉탁으로 그나마 밥술이나 먹고 있을 때였다. 식물을 좋아하는 나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직장에서도 근무처에다 몇 개씩의 화분을 갖다 놓고 명아주 풀이니 개비름, 산나리 등 야생의 화초나 나팔꽃이나 미모사 같이 남들이 잘 키우지 않는 것들을 키우곤 했는데 이런 나를 보고 동료들은 별 잡초들을 다 키우고 있네. 관음죽이니 소철이니 하는 그럴듯한 것들 좀 키워봐. 하며 미모사의 섬세한 잎들을 재미있다는 듯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나팔꽃의 넝쿨에다 껌을 붙여놓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식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거나 좋아했다. 특히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을 해 사무실의 창문을 열 때 창가에서 웃고 있는 나팔꽃을 보는 것은 적지 않은 기쁨이었다. 꽃들의 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나팔꽃은 해질녘엔 예민하지 못하지만 새벽녘엔 예민해져 자신이 필 때를 감지하고 웃으며 사람을 반기는 것이다.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에 스스로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어 개화하는 식물들. 속시식물은 서로서로 개화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절해서 타가 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치류, 선태류, 침엽수 등은 각각 일정한 계절에 생식기관을 형성해 종족 번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런 식물의 능력은 만물의 영장임내 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맥꽃과에 속하는 나팔꽃은 기껏 1년생에 불과하지만 누구보다도 공해에 민감해서 종류에 따라서는 공기 중에 옥시탄트의 농도가 0.06 ppm 정도만 되어도 잎에 백색 반점을 드러내어 환경 오염을 알려준다. 1시간 평균치 0.15 ppm 이상일 때면 환경주의보가 내린다.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고 있던 나는 나팔꽃이 이유 없이 시들해지면 얼른 공기정화기의 스위치를 누른다거나 사무실의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갈아놓곤 했다. 그를 처음 만나던 날 역시 사무실에 놓여있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미모사군요. 경촉 운동을 하는 식물이죠. 이렇게 미모사처럼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너스 파리자비 풀이라는 식물은 2개의 옆편으로 된 잎으로 이동해 와서 곤충을 포획하고 포획된 곤충을 잎에서 분비되는 효소로 분해해 질서원으로 사용하죠. 이런 육식성 식물만 해도 지금까지 40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모사는 육식성 식물은 아니지만 건드리거나 열을 가하거나 흔들거나 전기 자극 등을 주면 자기나무 비슷한 작은 잎과
엽침 구조로 되어 있는 이중의 복엽들이 빠르게 접히며 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운동은 잎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물을 주던 자세 그대로 엉거주춤하게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배운 사람이라는 표시가 얼굴에 흘렸다. 식물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을 가꿀 줄도 알죠. 꼬리에 미소가 묻어있는 말투였다. 굽혔던 허리를 비로소 완전히 펴며 나는 남자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여자아이를 하나 입양하고 싶어 왔습니다. 자극에 의해 움츠러들었던 미모사 잎들이 다시 펴졌다. 그날 나는 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화번호뿐 아니라 집의 약도까지 받아놓았다. 1차 방문을 통해 남자의 가정을 살펴보고 입양에 결격 사유가 없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입양 대상 어린이의 숫자는 85년을 고비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포사부 통계에 의하면 91년 국내 입양 신청은 4,597건인데 비해 실제로 입양된 어린이는 1,241명으로 입양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가 부족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던 입양 정책이 어린이를 위한 참된 복지 정책으로 바뀔 때가 온 것이다. 남자의 가정으로 미라를 입양시키는 데엔 별 문제가 없었다. 그의 가정은 이미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해 키워놓은 경험자들인데다가 남자아이에 비해 인기가 덜한 여자아이를 원했기에 마침 3살 박이 하나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라. 이름 앞에 그 남자의 성을 따서 정미라가 된 그 아인. 맑은 얼굴에 겁먹은 듯 보이는 커다란 눈이 귀여운 아이였다. 처음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이는 제 몸만큼이나 큰 원숭이 인형을 안고 있었다. 분홍색 털에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의 얼굴이 왠지 아이를 닮아 슬프게 보여 나는 따내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부모가 버린 아이였다. 이름은 미라, 성은 알 수 없음. 생년월일 역시 정확하게 모르나 그간 아이를 맡았던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3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1988년 5월 버려진 아이를 주워 키우던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입양을 신청. 이것이 아이에 대한 기록의 전부였다. 부모가 없는 아이.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고 자랐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고아가 많던 시절이었다.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은 한 학년에 5명, 많을 땐 한 학급에 2~3명 정도 될 때였다. 고아원에선 청결 문제 때문이었는지 언제나 우리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고 후줄그레한 옷차림에다 머리까지 맨머리였던 우리가 아이들이 놀림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선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주는 아이가 있으면 집에까지라도 쫓아가 끝장을 봤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우릴 넘보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화분에 심어놓고 가꾸는 아이들과 들판의 질갱이 풀이나 독고마리 같은 잡초처럼 팽개쳐진 아이들의 생존 방식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고아원은 잡초의 군락처였다. 식물학자 크랩트스는 태초에 잡초는 없었다 라고 했다. 잡초라는 개념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 풀은 인간의 교란 행위나 인접식물과의 군집 관계에 대응해 끊임없는 진화를 해가는 식물의 종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식물 세계의 수많은 종 가운데 인간이 그 쓰임새를 보아
불필요하거나 하찮은 존재라고 판단함으로 잡초려 분류된 풀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를 이기기 위해 고아들 역시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터득해 진화해온 것이다. 잡초의 식생을 특징 짓는 기준으론 풍성한 번식력과 광범한 산포력, 그리고 빠른 생장력을 들곤 하는데 잡초로 분류되었던 나 역시 또래의 아이들보다 강인하게 자라긴 했다. 그러나 평소에 난 내성적이고 겁 많은 아이일 뿐이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탓인지 아니면 내팽개쳐진 환경 탓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나는 벙어리만큼이나 말이 없었고 아무도 몰래 고아원 뒤에 있던 산에 올라가서 온종일을 보내다가 늦게 돌아와 매를 맞고 나는 것이 나의 그 시절 나의 일과였다. 집단 생활에서 빠져나간 탓으로 종종 얻어맞곤 했지만 틈만 보이면 나는 산으로 갔고 말없는 산은 언제나 나의 출입에 선뜻 오솔길을 내주곤 했다. 무채색의 겨울이나 투명한 가을에도 야산의 상록수들은 녹색에 연연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나는 푸른 빛을 통해서 외로움과 안식, 아니 외로운 안식을 누리곤 했다. 색채학자들이 녹색에 노출된 아이들은 내성적이 된다고 했던가. 산골 아이들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게 녹색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소외된 공간 속의 편안함을 주는 빛깔이었다. 잡초가 빠른 생장력을 보인다고 하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은 마치 철의 결핍 증상으로 황백화 현상을 나타내는 식물처럼 머리에 기계충을 먹고 있거나 얼굴마다 마른 버짐이 피고 있었다. 심한 아이들은 실제로 어린 잎이 철분의 부족으로 백색을 띤 괴사 반점을 나타내는 것과 흡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절의 경험을 통해 철분의 부족으로 엽록소 합성이 억제되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사랑이란 성물이 결핍되면 사회적 동물로서의 어떤 기능이 억제된다는 믿음을 지금까지 나는 가지고 있다. 천지에 초록의 축제를 열던 여름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쯤 가을이 명암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명암 속의 가을은 주소가 없었다. 화분에서 내가 키우던 나팔꽃은 마지막 봉우리가 피지도 않은 채 시들었고 사무실의 담배 연기 탓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여닫았지만 바깥으로부터 교환되는 공기 역시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지는 못했다. 속없이 비어있는 가을이 여름의 신혈을 가라앉힐 때쯤 미라는 그 남자의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남자는 식물학자였다. 식물학 박사인 그는 식물에 대해 독특한 글들을 발표한 사람이었다. 어느 식물 잡지에 연재되던 식물의 외로움이라는 그의 글은 은행나무 같은 자웅이수의 식물을 통해 뇌가 있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식물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식물학자다운 상상력으로 써나간 것이었다. 결론에 가서 그 글은 인간의 외로움, 특히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식물과 비교하는데 인간의 수명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입양 대상의 아이들은 보통 입양기관의 의뢰를 받은 임시 엄마들에 의해 길러진다. 입양기관에 등록된 상품처럼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입양기관에 소속된 위탁모의 집으로 미라를 데리러 갔을 때 미라는 밥을 먹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죠. 얜 우유를 빨리 뗐나 봐요. 마치 큰아이처럼 밥을 먹죠. 밥은 잘 먹는 편인데
통 말이 없어요. 아직 엄마 소리도 한마디도 못하는 게 하루 종일 혼자서 손가락이나 빨며 시무룩하게 있는 걸 보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마음이 아파요. 중년의 위탁모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와 함께 미라의 손을 잡고 박사의 집을 찾았을 때 정원에는 이름도 알기 힘든 가을 꽃들이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여인들처럼 치장을 하고 있었다. 시험 삼아 키우고 있는지 다양한 종류의 꽃들 중에서 아는 꽃이 눈에 띄었다. 곽꽃, 당국화라고도 부르는 꽃이지만 백두산록이 원산지인 순수한 우리꽃이다. 백두산을 비롯해서 신무산, 해산진 등 북쪽의 고산지대가 원산지인 일년생의 이 꽃은 코스모스 비슷한 아네모네형, 들국화나 데이지 모양의 겹꽃 등 다양한데 어린 시절 부르던 동요에도 나오는 꽃으로 나는 유난히 이 꽃을 좋아했다. 미라야, 어서 오너라. 우리 미라도 꽃처럼 이쁘구나. 현관의 계단을 내려서며 남자는 두 팔을 벌렸다. 미라야, 내가 아빠고 이 사람이 엄마란다. 젊은 여자였다. 엄마라고 소개된 여자는 50을 바라보는 박사와는 균형이 맞지 않은 20대 후반의 여자였다. 여자는 무심코 얼굴로 박사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이에 비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눈치 빠른 아이였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슬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데리고 온 위탁모를 힐끗 돌아보던 아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사람들의 눈치만 살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아이는 그들 부부의 팔에 안기었다. 입양하기 전 미리 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 해봐야 어린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곧 네 엄마 아빠를 만난단다. 이제 넌 이곳을 떠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게 된단다. 는 정도의 이야기를 수시로 반복해 아이에게 막연하게나마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감지하도록 해주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안겨있는 미라를 보며 갑자기 나는 파리잡이풀이 떠올랐다. 사무실에서 처음 본 내게 박사가 설명했던 육식의 식물. 미라를 안고 있는 그의 두 팔이 순간적으로 파리잡이풀이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여편처럼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나는 그들에게 이유 없이 불안을 느꼈을까?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써두었던 글귀를 떠올렸다. 가진 사람들을 향한 이유 없는 적개심을 버리기로 하자. 미라를 그들에게 남겨둔 뒤 돌아서 나오는 나에게 박사는 꽃씨 봉투를 내밀었다. 귀한 종자입니다. 희귀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이요. 외로움? 나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다. 식물이 외로움을 느끼다뇨?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정서를 식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요. 선생이 식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드리는 것이니 잘 키워보시오. 얼떨떨한 상태에서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속에는 끼알 만큼이나 작고 새카만 씨가 몇 톨 들어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비온 뒤 숲속의 풀냄새처럼 외로움이 소리 없이 피어날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선생이 식물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을 선생의 동료들로부터 들었죠. 꽃을 피우기 힘든 식물이지만 노력해보세요. 화초나 작물 종자는 수명이 짧은 대신 두가류나 잡초의 수명은 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 씨는
화초로 분류되면서도 수명이 수백 년은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종자 중에선 심지어 17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선사시대 인간들이 살았던 혈거지에서 이들 종자가 발견되곤 하죠. 이 씨앗 역시 고고학적인 장소에서 발견되었고, 씨에서는 냄새가 났다. 나는 처음엔 봉투에서 나는 냄새인가 싶어 봉투를 들고 코를 벌름거려 봤지만 냄새는 봉투 속에 깨알처럼 떨어져 있는 그 작은 종자에서 나는 것이었다. 몇백 년의 세월 동안 바래고 바래어져 이제는 하등의 감정도 없이 탈색되어야 할 이 하잘것없는 씨앗에서 아직도 냄새라니. 하기야 요즘 들어 내게 냄새는 숟가락을 들라치면 불쑥물쑥 나타나 바퀴도 없이 굴러가는 바퀴벌레처럼 식욕을 떨어뜨려 놓곤 하는 것이었다. 늙은이들만 사는 이 집에 짐을 옮겨놓고부터 간헐적으로 나를 불쾌하게 하던 냄새. 그 냄새는 실로 고약한 것이어서 나는 이 집의 어느 구석에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시체가 숨겨져 있어 이렇게 냄새를 흘려놓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욕에 찬 눈길을 건넌방 쪽으로 보내기도 했다. 아무래도 건넌방으로부터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늙은 사람에게서 나는 몸냄새라고 하기엔 너무 지독한 짐승의 몸냄새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썩은 냄새 같은 그 냄새는 분명 마당을 지나 노인들이 사는 방 근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미라를 데려다주고 돌아와 나는 박사가 가르쳐준 대로 냄새나는 그 씨를 몇 개의 화분에 나누어 심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이나 같은 정성이 담긴 일이었다. 식물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화분 하나를 만지는 것도 자식 다루듯 조심스러운 것이 보통이다. 미라를 박사의 친자로 입적시키듯 이번엔 박사의 냄새나는 씨들을 나의 호적에 입양시킨 것이다. 박사의 씨들이 싹을 내민 것은 미라의 안부가 궁금해 박사의 집을 다시 한번 다녀오던 날이었다. 많은 아이들의 입양을 추선하고 또 지켜봤지만 유독 미라에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버릇 때문이었다. 아이는 늘 새끼손가락을 깨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슬픈 눈동자 속에서 아득한 기억 속에 들어있는 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땐 나도 고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나는 틈 날 때마다 그때의 그 아슬아한 기억을 눈을 감고 어루만져 보곤 했다. 꽃이 만발한 시골집의 마당이었다. 다알리아인가 생각되는 꽃을 만지작거리다 나는 벌에 쏘였는데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내 뒤에서 새끼손가락을 깨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내 또래의 작은 소녀. 나는 그 여자아이가 내 누이가 아닌가 지워져 버린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다. 그 뒤 고아원에 보내어지고 잡초처럼 커가면서도 한참 동안 나는 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손가락에 새겨져 있는 지문이 그때 벌에 쏘인 자국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국을 보고 엄마가 날 찾아내리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던 엄마는 날 찾아와 주질 않았고 손가락의 자국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모두 있는 지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나는 하염없는 기다림을 포기했다. 봄이면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돌멩이 틈이나 어딘가로 먼지를 내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시골길의 한쪽에 짓밟혀 있는 민들레 같은 꽃들에게나 정을 주며 나는 유난히 외로움을 타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었다.
박사의 집으로부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마당에 내어놓은 화분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방 안에 들여놓았던 화분 가운데 바로 그 씨를 심은 화분에서 연두빛이라 하기엔 너무나 창백한 싹 하나가 뾰족이 혀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눈을 의심했다. 한겨울에 때 아니게 꽃마을을 맺는 고속도로변의 개나리나 목련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제철도 모르고 피어나는 꽃들을 두고 신문에선 지구의 온실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놀라운 일이군요. 그렇게 쉽게 싹을 틔우다니. 싹이 돋았다는 전화를 받고 박사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놀라는 박사의 집으로 나는 싹이 돋아난 화분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연두빛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싹은 그러나 박사에게 가기로 약속한 날이 되자 이상하게 엷은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말라 죽는군요. 이놈이 뭔가를 착각했던 것 같아요. 싹을 보이기 위해 박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싹은 말라 죽은 뒤였다. 그러나 말라 죽어버린 싹에다 돋보기를 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던 박사는 마치 사람에게 대하는 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박사의 그런 태도가 우스꽝스러워 나는 농담처럼 툭 말을 던졌다.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입양되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뜻밖의 질문이었던지 박사는 돋보기를 든 채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미라는 잘 있어요. 애가 자주 아파서 탈이지만. 입양 이야기를 한 탓인지 박사의 대답이 갑자기 미라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 미라가 보이질 않았다. 미라는 어디 있나요? 병원에 데려갔을 거요. 애가 약하더군요. 아직 대소변도 못 가리고. 대소변을 못 가리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미라는 남달리 대소변을 빨리 가렸던 아이였다. 그렇다면 혹시 아이가 다른 증세를 보이는 것은 없는지요? 말이 없더군요. 애가 아직껏 소리 한 번 내는 일이 없어요. 퇴행 현상 같았다. 아이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듯했다. 퇴행 현상을 보이는군요. 뒤늦게 입양된 아이들에게서 흔히 있는 현상이죠. 퇴행?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애가 좌우간 빨리 죽긴 했지만 싹이 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은 정말 식물에 남달리 조예가 깊군요. 이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해요. 어머니 같은 사랑이죠. 놀랍게도 선생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군요. 아이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싹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는 박사는 지금 싹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식물이라는 이 냄새나는 씨에 대해서 그러나 웬일인지 식물학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개간식물이라는 잡지에 식물에 대한 짧은 글들을 투고하고 있는 나는 그 인연으로 알고 있던 개간식물의 편집장으로부터 우연히 박사에 대한 평을 들었던 것이다. 식물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부터 웃기는 것 아뇨? 식물학계의 돈키호테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정 박사죠. 그 사람 프라이버시에 관한 말이라서 못하지만 그 사람 조광지철을 버리고 또 젊은 여자를 얻었다죠. 그 여자도 아마 2번째라던데. 그날 박사는 뜻밖에도 내게 자신의 식물원에서 일할 수 없겠냐는 제의를 해왔다. 지금의 직장보다 물론 대우도 낮게 해줄 뿐 아니라 식물을 좋아하는 내겐 안성맞춤의 직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선생이 적격이란 생각입니다. 사실은 선생의 동료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선생이 식물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결정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선생께 드렸던 그 씨들이 대량으로 싹을 틔우고 있는 곳이죠. 그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리라 생각했는지 뭔가를 해주는 듯한 기분으로 가볍게 이야기했다. 식물에 미쳐 있다는 말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식물에 대한 편집광적인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들길이나 야산에 자라나던 잡초 하나도 예사로 느껴지지 않던 그 시절. 외로움 탓이겠지만 나는 뒷산에 자라고 있던 큰 나무마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산딸기를 따기 위해 산 전체를 헤매기도 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산이 말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산은 우렁우렁 울기도 하고 때로는 추적추적 흐느끼기도 하며 침묵할 때는 속이 텅 빈 넓고도 긴 터널 속을 빠져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기도 했다. 나는 산이 키우고 있는 작은 숲속이나 잡목의 가지 아래 앉아 산에게 말을 건넸다. 너 엄마 있니? 때로는 내가 던져놓은 말을 메아리로 되돌려주기도 하는 산속에 앉아 나는 조숙한 아이가 되어갔고 어린 마음속에도 운명이라거나 고통이라는 말들이 화인처럼 찍혀 나는 삶에 대해 빠르게 체념하는 법을 배워갔다. 철들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터득한 것은 수음이었다. 상상 속에서 내게 사랑을 주었던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 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숙취와 같은 내 외로움을 깨뜨리기엔 너무도 순간적인 것이었고 수음이 끝나고 나면 나는 손가락을 끊어내고 싶을 정도의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왜 그 시절 나는 잡초의 생리에 어울리지 않게 도덕적이었던가? 어떤 힘이 나를 도덕적이게 했던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어린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적막감과 절망감 속에서도 뒷산의 초록은 여름 내 눈부셨고 그 눈부신 절정은 싱싱한 기운으로 나를 다시 소생시켜 놓곤 했다. 그런 나를 고아원에서는 초록 귀신이라고 불렀다. 정 박사의 권위에 따라 나는 그 씨앗들이 대량으로 자라고 있는 그 식물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어차피 촉탁으로 있던 입양기관에서의 일은 잊어버리고 싶은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할 때가 많아 떠나고 싶던 참이기도 했다. 외딴 섬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식물원은 약용식물, 야생화 그리고 평지에선 보기 힘든 고산식물까지 다양하게 자라고 있었다. 약초원이 있는 하우스 속엔 식물마다 고유 번호와 함께 천문동이니 개요등이니 하는 섬이나 해변에서 자라는 식물 그리고 지모, 황기, 천남성 등의 밭이나 산간에서 자라는 약용식물들이 이름표를 달린 푯말 아래 약향을 뿌리고 있었다. 고산식물이나 야생화 역시 태백산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얼레지, 노루귀, 지리산 근처에서 자생하는 큰 원추리, 삿가풀, 오대산 일대에서 찾을 수 있는 금낭화, 백작약 등이 마치 심산유곡의 야생화 군락지처럼 보는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나는 하우스로 덮여져 있는 약초원 옆에서 정 박사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가꾸고 있는 외로움의 식물들을 찾아내었다. 정 박사는 이상하게도 그 식물들의 이름을 꿈이라고 팻말에 박아두었다. 꿈. 나는 정 박사의 꿈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꿈으로 보질 않고 자연과학도답지 않은 정 박사의 감상이 붙여놓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식물원에서의 일들은 흥미로운 것이었다. 정 박사는 정기적으로 이곳으로 내려와 이것저것을 체크하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내가 하는 일은 식물 꿈에 대한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군락처에 독립시켜 놓은 한 포기씩의 꿈들을 관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묘하게도 그들은 군락지를 떠나 하나씩의 개체로 심어 놓으면 생장 과정에서 특이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만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 꿈의 생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양의 관리였다. 물론 박사는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토양의 염류 농도 증가는 토양에 흡수되어 있는 수분의 삼투압을 높이게 되고 토양수의 삼투압이 식물 뿌리의 삼투압보다 더 높아지면 수분은 식물체에서 토양으로 이동해버려 식물 세포는 원형질 분리 현상을 일으켜 말라 죽게 되는 것이다. 정 박사는 토양의 개량을 위해 특히 배수가 잘 되게 신경을 썼다. 나는 그의 지시대로 수시로 토양의 pH를 체크하고 배수에 공들여 토양이 항상 적당한 습기를 머금도록 했다. 그런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따로 독립해 심어놓은 꿈들의 개체들은 내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하나씩 시들어갔다. 그들은 처음에 줄기에 미세한 떨림을 보였는데 나는 그 떨림을 바람의 탓인가 해서 눈여겨 살펴봤지만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떨림은 차츰 심해져가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사는 그 떨림을 체관부에서 운반되는 어떤 물질의 증감과 관련지어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차츰 박사가 주장하는 외로움과 이 떨림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떨림이 한동안 지속된 뒤에 식물은 하나씩 잎이 마르며 낙엽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삶의 황혼을 맞는 호랍이나 호러미의 일몰과도 흡사했다. 식물은 마침내 줄기가 꺾어지며 죽고 마는 것이었다. 외로움이 생물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 나는 고아원 시절 겪었던 한 죽음을 떠올렸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나는 철저하게 깨달으며 갑니다. 심약한 나를 꾸짖는 것은 자유지만 외로움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떠돌아야 했던 가련한 한 영혼을 비웃진 마십시오.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유서였다. 유일하게 누나라고 불렀던 소녀. 나보다 앞서 고아원을 떠났던 사춘기의 소녀는 고아원의 원장 앞으로 그렇게 몇 줄의 글을 남긴 채 제가 되어 뿌려졌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나의 출원으로 이어졌다. 기대어 부빌 혈육이 없다는 것이 그다지 큰 고통으로 우리를 시들게 하는가. 나는 언젠가 겪었던 혈육간의 이별 장면 하나를 지울 수가 없다. 해외 입양을 위해 부모 잃은 남매를 어쩌다 미국까지 데려갔을 때의 기억이다. 고아원 측으로부터 인계받은 아이들은 트랩을 오르기도 전에 끌려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울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던 아이들은 비행기가 움직이자 서로 부둥켜 안고 이번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누나야, 누나야.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끌려오지 않으려다 벗겨진 아이들의 신발을 챙기며
나는 멀어져가는 한국의 하늘을 돌아다 봤다. 담벼락에 기댄 채 샛노란 잎새들을 바람에 뿌려놓고 있을 은행나무.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한 어린이 대공원의 확성기 소리. 어딘가에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소요와 시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심한 얼굴로 지나쳐 가고 있을 길 위의 행인들. 나는 우리의 평균적인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개개인의 운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에 전율했다. 아이들은 기착지인 시애틀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본격적인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올다 지쳐 잠들었던 얼굴로 공항에 내려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도 각각 다른 양부모의 손에 끌려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엔 낯선 외국인이 손에 잡혀 소리소리 지르며 낯선 곳으로 갈라지는 아이들. 예상했던 일이지만 나 역시 망연자실 말을 잃은 채 서 있어야 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팔아먹은 것이다. 장터에 내어놓은 강아지 새끼처럼 우리가 조국이라고 부르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이들을 팔아먹은 것이다. 낯선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아이들은 단지 애완동물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입양이란 애완동물을 파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자책에 시달려야 했다. 뜻밖의 미라가 파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따로 옮겨놓은 꿈들이 한 포기도 남지 않고 다 말라 죽어버렸을 때였다. 박사는 한동안 식물원으로 내려오질 않았고 나는 정리되지 않은 퇴직금 때문에 전번 직장에 전화를 했다가 그 사실을 알았다. 파양. 한 해에 수십 건씩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되돌아오는 일이다. 파양되는 아이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긴 자식도 버리는 요즘 세태에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랴. 파양되는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대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아이들은 파양 이후에 자폐증을 보이거나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예가 많다. 미이라 역시 심한 자폐증 증세를 보였다. 소식을 접하자 곧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 미라가 맡겨진 보육원을 찾아갔을 때 아이는 몰라보게 야유어 있었다. 어크.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나를 발견한 미라는 이상한 소리를 질러댔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에 불과한 소리였지만 처음 듣는 미라의 말이었다. 미라는 정 박사 내일을 완전한 엄마 아빠로 알고 있었다. 그간의 사랑 때문인가. 아이는 자신이 고아였다는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얘가 그 사람들을 친아빠, 엄마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지만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같군요. 보육원 원장의 말이었다. 전에 얘를 기르던 위탁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얘를 다시 맡을 수가 없는 형편이더군요. 벌써 다른 아이를 하나 맡았나 봐요. 미라는 온종일 문 앞에 지켜 앉아 정 박사 내일을 기다렸다. 그런 미라의 품엔 여전히 커다란 원숭이 인형이 팔을 내려뜨린 채 안겨 있었다. 미라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인형이었다. 아이의 새끼손가락은 이제 깨물다 못해 그 조그만 손톱이 일그러져 있었다. 보육원의 원장은 그런 미라가 너무 측은해 보인다고 눈물을 보였다. 아이가 우리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는군요. 저렇게 손가락이 헐도록 깨물다가 하루 종일 원숭이만 들여다보며 울곤 하죠. 세상이 원망스럽군요. 여기만 해도 저런 애들이 몇 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다시 한번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를 쓰다듬거나 안아줄 힘도 없었다. 사무실 쪽에서 또 다른 버려진 아이들이 부르는지 혀짧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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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처량한 소리.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 돋는 나라. 나는 그 길로 정 박사를 찾아갔다. 파양한 부모를 다시 찾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론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박사가 아이를 파양시켰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해 식물의 개화까지 꿈꾸는 그가 아닌가. 박사님이 미라를 돌려보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군요. 박사의 뜰에는 꽃이 없었다. 지나가는 계절에 따라 꽃은 다 떨어지고 무성하던 잎들도 이미 시든 지 오래였다. 아이가 많이 약하더군요. 매일같이 계속되는 병치레에 지쳤어요. 침통한 얼굴로 말하는 박사의 곁엔 건강한 사내 아이가 하나 서 있었다. 이 아이를 좀 봐요. 이렇게 건강하잖소. 자라면서 아무 탈도 없이 쉽게 자랐어. 이 아이도 내가 키웠죠. 미라보다 앞서 입양되었던 아이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던 아이는 박사의 손짓에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우량아라고 할 만큼 튼튼하게 비는 아이였다. 그렇지만 박사님, 미란 지금도 박사님을 친아빠로 알고 있어요. 온종일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미라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리다시피 나는 말했다. 선생, 식물을 키워봐서 알지 않소. 속담에도 있지만 싹이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지 않소. 난 벙어리를 키우고 싶진 않아요. 놀라운 이야기였다. 벙어리라뇨? 아닙니다. 박사님 잘못하셨어요. 그건 일시적인 퇴행 현상입니다. 걔는 아직 또박또박 말을 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3살인걸요. 병원에 가서 체크된 것입니다. 나도 할 만큼은 했어요. 걘 선천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요. 친부모도 그래서 버렸는지도 모르죠. 더 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식물과 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병든 가지나 줄기를 잘라내듯 인간 역시 전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식물이 인간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듯 식물과 인간을 동일한 선에 넣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애를 바꿀 수도 없지 않소. 처음부터 애를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애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소. 언젠가 식물의 종자를 교환했던 적이 있었다. 보관이 잘못된 탓인지 썩어버린 씨를 새 것으로 바꾸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 가져왔던 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싹을 틔우지 못하고 끝내 말라버리고 말았다. 정 박사만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차피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비어있는 한 부분을 채우는 행위일 뿐 끝없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랴.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성자나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정 박사의 집을 나설 때 나는 이 집 전체가 한 가지 냄새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박사가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씨앗들의 냄새일 것이다. 새삼 나는 그 종자들의 이름이 꿈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박사는 진실로 꿈이 외로움을 느끼는 식물이라고 생각했을까?
박사의 집에서 나온 나는 그 길로 개간식물의 편집장에게 전화를 했다. 당신의 말처럼 정 박사는 정말 돈키호테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박사의 식물원으로 직장을 옮긴다는 내게 강력한 반대를 했던 그에게 당신 말이 옳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봐, 내 말이 맞았지?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도 구화 출신이면서 몰랐어? 자식까지 딸린 조광지철 거리로 내팽개친 주제에 입양은 무슨 입양? 전화를 통해 마구 내뱉는 편집장의 험담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입양시켜 키워놓은 그 사내 아인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 녀석은 그야말로 애완동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가? 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 식물원을 뛰쳐나오며 가져온 꿈의 종자들을 쏟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나는 그 냄새나는 씨들을 넣어둔 봉투를 찾았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어디서 또 냄새가 스며들어왔다. 창밖이 희뿌염해지는지 시계의 야광이 빛을 잃어갔다. 오늘 새벽 따라 냄새는 윤곽이 뚜렷해져 내 후각을 건드려왔다. 나는 냄새가 나는 곳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에 벌떡 몸을 일으켰다. 냄새는 틀림없이 건넌방에서 나는 것이다. 삭막한 마당을 가로질러 노인들이 방턱 밑에까지 코를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으로 나는 방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와장창 유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 한밤에 나를 흔들어 깨워 놓았던 비명 같은 소리가 유리 깨어지는 소리와 함께 거세게 방문을 열어젖혔다. 노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섞여 나왔다. 바깥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당 쪽으로 나 있는 방문을 붙잡고 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주춤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쪽 팔을 더러운 붕대로 칭칭 감은 원숭이 한 마리가 풀어진 붕대 끝을 늘어뜨린 채 끼어진 창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원숭이는 붕대를 감은 팔이 골마 있는지 움직일 때마다 짐승의 몸냄새와 함께 악취가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처럼 사방으로 기어나왔다. 창틀을 기어오르려던 원숭이가 나를 발견하고선 다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어둡고 붉은 갈색의 털을 가진 짐승이었다. 얼핏 나는 그 원숭이를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떠올랐다. 겁먹은 듯한 눈망울이 스쳐 지나갔다. 슬픈 얼굴이었다. 아이가 놓치지 않고 품에 안고 있던 원숭이 인형도 슬픈 인형이었다. 쓸쓸해서 키워왔었죠. 정이 들어서 애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요즘엔 다치는 바람에. 재빨리 원숭이를 잡은 노인이 변명처럼 말했다. 그때 나는 노인의 일그러진 웃음 속에서 원숭이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을 발견했다. 우스운 일이다. 원숭이를 쓰다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나는 마치 아들의 투정을 달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느꼈던 것이다. 남루한 잠옷차림의 노인 곁에 긴 발을 늘어뜨린 채 젖먹이처럼 낑낑거리고 있는 원숭이. 노인은 검버섯이 핀 야윈 손을 내밀어 한없이 다정한 손길로 원숭이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숭늉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감정이 눈가를 적시며 물살져 오는 것 같았다. 그 물살이 너무 따사로워 어릴 적 들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노랫소리라도 한가닥 실려올 듯했다. 그 노랫소리는 삭막한 내 가슴의 밑바닥에서부터
소리 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나를 적셔 놓는 것이었다. 그 속에 나를 적셔둔 채 망연히 나는 노인과 원숭이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원숭이는 이제 순한 아이처럼 노인의 손길에 기대어 있었다. 간혹 쿡쿡거리는 원숭이의 울음마저 잠투정하는 어린아이의 몸짓처럼 느껴졌다.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는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꿈이 하나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식물, 꿈이 아닌 그 꿈은 그러나 삶의 각박한 현실을 핑계삼아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이다.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껴안고 어루만진다는 것을 나는 어느새 성직자들의 몫으로 미루어 왔던지도 모른다. 원숭이는 노인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책상 앞에 손을 모으고 나는 다시 미라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